차세대 국산 전투기라는 같은 수식어를 달고 출발했지만 한국의 KF-21과 튀르키예의 카아는 이미 전혀 다른 궤도 위에 올라 있다. 이 차이는 정치적 수사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숫자로 축적된 시험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비행시험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시제기 6대가 누적 비행 1000회를 넘기며 실증 데이터를 쌓아왔다. 마하 1.8을 넘는 속도 영역, 고도 55,000피트 운용, 실전 작전 반경 200km급 성능, 그리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서 연속 명중이라는 결과는 모두 시험 비행으로 확인된 수치다. 여기에 7,700kg급 무장 적재량과 6,000kg 내부 연료 용량, 1,000km에 달하는 전투 행동 반경까지 검증되면서 KF-21은 종이 위의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작전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격이 규정되기 시작했다. 반대로 KA는 첫 비행 자체가 상징적 사건에 가까웠다. 고도 8,000피트, 속도 230노트, 10여 분 남짓의 비행 기록은 개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 뿐 성능을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두 번째 비행에서 10,000피트를 돌파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비행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제시되는 최대 속도, 상승 한계, 항속 거리 같은 수치는 대부분 설계 목표치에 머물러 있고 실제 계측 데이터는 아직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이미 두 프로그램의 성격 차이는 분명해진다. KF-21은 실험 결과를 통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KA는 목표 성능을 먼저 제시한 뒤 그에 도달하는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는 점이다. 같은 계열의 엔진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두 기체를 비교할 때 자주 언급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KF-21에 장착된 F414 계열 엔진은 한국에서 면허 생산과 통합 시험을 거치며 기체와 함께 검증되어 왔다. 쌍발 구성으로 총 44,000파운드급 추력을 확보한 이 엔진 조합은 전투 중량 기준에서도 안정적인 추력대 중량비를 보여주며 고속 영역에서의 지속 비행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키안에 사용되는 F110G129는 직도입 형태로 장착돼 초기 비행을 수행했을 뿐이며 자국산 엔진 개발은 아직 지상점화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국산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운용과 성능 개량을 누가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비행시험 밀도라는 지표는 이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KF-21은 프로젝트 착수 이후 첫 비행까지 약 7년, 그리고 1000회에 가까운 시험 비행을 추가로 수행하는 데 3년 남짓이 걸렸다. 시험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며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반면 카아는 개념 연구 승인 이후 첫 비행까지 10여 년이 소요됐고 그 이후에도 시험 비행 횟수 증가는 완만한 편이다. 항공기 개발에서 시험 밀도는 곧 위험 관리 능력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에 더 많은 비행을 했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발견했고 그만큼 수정과 보완을 반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센서와 전자장비에서도 접근 방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KF-21의 A사 레이더는 공대공과 공대지 모드에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 거리와 데이터 링크 연동 능력을 시험으로 입증해왔다. 전자전 장비 역시 저피탐 운용 모드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시험이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장비 성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체와 센서가 통합된 상태에서 어떤 전술적 선택지가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반면 K안의 레이더와 전자장비는 아직 기체와의 본격적인 통합시험 이전 단계에 있으며 상당 부분이 시뮬레이션과 지상시험에 의존하고 있다. 이 모든 차이는 결국 준비도의 문제로 수렴한다. KF-21은 이미 정확한 날짜가 붙은 일정표와 함께 전력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언제 어느 부대에 배치되고 어느 수준의 출격률을 목표로 하는지까지 수치로 제시된다. 반면 캬는 아직 여러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엔진 국산화 일정, 레이더 양산 라인 구축, 시험 비행 확대 여부가 모두 향후 변수로 남아있다. 그래서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두 기체를 평가할 때 단순히 세대 구분이나 스텔스 여부만으로 비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측된 숫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숫자가 실제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KF-21과 칸의 차이는 기술력 그 자체라기보다 기술을 증명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정해가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력을 목표로 삼고 그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 출발선의 차이는 앞으로 두 전투기가 국제시장과 실전 배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 전투기의 격차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시험 비행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양과 질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비행시험은
단순한 통과 의뢰가 아니라 설계가 실제 하늘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냉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다. KF-21은 이 점을 누구보다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시제기 단계부터 다양한 고도와 속도 영역에서 반복적인 비행을 수행하며 상승률, 선회의 한계, 기체의 가속 특성을 수치로 축적했다. 분당 15,000피트가 넘는 상승률, 고하중 기동 상태에서의 안정적인 조종 특성은 단순히 조종사가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계측 장비로 기록된 결과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후 구조 보강이나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다시 피드백되며 기체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극한 조건 시험의 밀도다. KF-21은 마하 1.8 이상 영역에서 반복 비행을 수행하며 기체 표면과 엔진, 내부 구조물에 가해지는 열과 진동을 동시에 검증했다. 고속 영역에서 램도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장시간 비행 시 표면 박리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세밀하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료 배합 비율과 도포 공정이 수차례 수정됐고 그 결과 고속 비행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준값이 확보됐다. 이런 검증은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수백 회의 비행을 통해 오차를 줄여가는 누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칸의 시험 비행은 아직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첫 비행과 이후 몇 차례 비행은 기체가 기본적인 비행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고도와 속도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공개됐고 고속 영역이나 고하중 기동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시간 차이가 그대로 프로그램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시험 비행 횟수는 곧 위험 요소를 얼마나 빨리 드러내느냐와 직결된다. KF-21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행을 수행하면서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했다. 엔진 흡입구 주변의 난류 문제, 특정 속도 영역에서의 미세 진동, 무장 장착 상태에서의 공력 변화 같은 요소들이 시험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는 설계 변경이나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실제 비행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책상 위 계산으로는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험 비행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무장 통합 시험에서도 KF-21은 한 발 앞서 있다.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서 연속 명중을 기록한 사례는 단순히 무기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레이더 탐지, 사격 통제, 데이터 링크,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후의 추적 과정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했다는 의미다. 이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종합시험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전투기와 무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K안의 경우 무장 통합은 아직 초기 단계다. 내부 무장창과 외부 장착 방식에 대한 설계가 제시되고 있지만 비행 중 무장 운용 장면이나 실사격 시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지상시험과 모의시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하늘에서 무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시험 일정이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한 격차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험 비행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단순히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의 문제로 이어진다. KF-21은 누적된 비행 데이터로 자신의 성능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칼레는 아직 목표 성능을 설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시장과 군 당국이 전투기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 기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해봤느냐라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해 KF-21은 점점 더 많은 숫자로 답하고 있고 칼은 이제 그 답을 준비하기 시작한 단계다. 엔진과 센서 체계는 두 전투기의 철학 차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영역이다. KF-21은 처음부터 완성형에 가까운 조합을 목표로 삼았다. 쌍발 엔진 구성은 단순한 출력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투 중량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추력 여유를 유지할 수 있고 한쪽 엔진 이상 상황에서도 기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설계 선택은 시험 비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됐고 고속가속과 고고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성능 곡선이 수치로 축적됐다. 추력대 중량비가 전투 임무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는 점은 공대공 임무에서의 지속기동 능력으로 직결된다. 엔진 통합 과정 또한 중요하다. KF-21은 엔진을 단순히 장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흡입구 형상과 배기 흐름, 기체 하부 구조까지 포함한 통합시험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열 분포와 진동 특성이 계측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체 내부 구조 보강과 표면 처리 공정이 조정됐다. 이런 작업은 눈에 띄는 성능 수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장기 운용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센서 영역에서도 KF-21은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A사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거리 경쟁이 아니라 다수 표적을 동시에 관리하고
외부 자산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시험됐다. 공대공 모드에서의 다중 추적, 공대지 모드에서의 이동 표적 인식, 해상 감시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검증되며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간의 데이터 흐름이 최적화됐다. 이 과정은 단일 장비 성능을 넘어 전투기 전체의 상황 인식 능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전자전 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KF-21은 저피탐 운용을 염두에 둔 전자 방해와 방어 시나리오를 시험 비행에 포함시켰다. 전자파 방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의 센서 운용, 외부 포드와의 연동 가능성, 데이터 링크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까지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시험이 반복됐다. 이런 시험 결과는 단순히 장비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운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칸은 이와 다른 접근을 택하고 있다. 엔진 측면에서 당장은 검증된 외산 엔진에 의존해 초기 비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산 엔진 개발은 중장기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능 개량과 운용 비용 통제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엔진이 완전히 자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력 증강이나 연비 개선 같은 핵심 요소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센서와 레이더 역시 아직 통합 이전 단계에 가깝다. 설계 목표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시되고 있지만 기체와 결합된 상태에서의 반복 비행시험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일부 지상시험과 축소 모델을 통한 검증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하늘에서 센서와 기체가 동시에 반응하는 복합 상황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 차이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일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한 준비도 격차로 인식된다. 결국 엔진과 센서의 문제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KF-21은 이미 통합된 체계를 실제 비행으로 검증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케아는 여러 핵심 요소가 아직 계획과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시험 결과에 따라 일정과 성능 목표가 조정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두 전투기가 어떤 속도로 성숙해 갈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산업 기반이 없다면 실전 가치는 반쪽에 그친다. 이 지점에서 KF-21과 칸의 차이는 다시 한번 명확해진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양산을 전제로 한 산업 구조를 함께 설계해왔다. 수백 개에 이르는 국내 협력업체가 부품 생산에 참여하고 주요 공정은 자동화 설비와 협동 로봇을 통해 반복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축됐다. 이는 단순히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장기간 동일 품질을 유지하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다. 이러한 산업 기반은 곧 양산 단가와 직결된다. KF-21은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단가가 재산정됐지만 여전히 동급 서방 전투기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가가 가정이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라는 점이다. 몇 대를 만들 때 얼마가 드는지가 아니라 일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경우 어느 수준까지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이미 계산돼 있다. 이는 해외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한다. 유지 비용과 가동률 역시 산업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KF-21은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여 정비와 보급에서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분쟁 상황이나 외교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운용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목표로 제시된 출격률과 수명주기 운영 비용은 모두 이러한 산업 구조를 전제로 설정된 수치다. 다시 말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곧 전장에서의 가용성을 결정하는 셈이다. 반면 칸의 산업 구조는 아직 유동적이다. 기존 전투기 생산 라인을 개조해 초기 생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초기 물량 생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양산 단계에서 일정 지연이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엔진과 레이더 같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 일정이 늦어질 경우 전체 수출 시장에서도 이 차이는 그대로 반영된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은 성능만큼이나 공급 안정성을 중시한다. 언제 몇 대를 받을 수 있는지, 이후 부품과 정비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 된다. KF-21은 이미 일정표와 생산 능력을 근거로 한 제한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KA는 향후 생산 계획과 물량 확대가 여러 전제 조건에 달려있어 아직 확정적인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결국 산업 기반은 전투기에 숨겨진 성능이라고 할 수 있다. KF-21은 눈에 보이는 비행 성능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장과 공급망까지 함께 검증해가며 프로그램을 전진시키고 있다. 반면 키아는 기술적 잠재력은 크지만
그 잠재력을 안정적인 생산 체계로 옮기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시장과 전력화 단계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두 전투기의 비교가 기술과 산업의 영역을 넘어가는 순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치와 전략의 문제로 확장된다. KF-21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그 전환점이었다.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은 재정적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됐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상징성과 해외 진출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첫 해외 운영국이라는 타이틀은 전투기 수출에서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하는데 그 자리가 공백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단순한 배신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무기 도입에서 다변화 전략을 취해왔고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여기에 정치적 문화적 친밀성이 높은 튀르키예와의 협력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했다. 기술 이전 조건과 현지 생산 약속 역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KF-21 프로그램이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인도네시아가 기대했던 수준의 참여가 어려워진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KIA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외교적 상징으로 부상했다. 튀르키예는 KIA를 이슬람권 국가 간 협력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그 첫 사례로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패키지로 제시됐다. 이는 방산 수출을 넘어 외교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선택이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단기적으로는 분담금 공백과 마케팅 손실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술 접근 권한을 재정비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와 설계 자료의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KF-21은 사실상 완전한 독자 프로그램에 가까운 형태로 재편됐다. 이는 향후 성능 개량과 수출 협상에서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두 전투기는 서로 다른 전략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키아는 정치적 상징성과 연대를 앞세워 특정 권역을 공략하는 방식이고 KF-21은 실증된 데이터와 일정 준수를 무기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경쟁이 단순한 기체 성능 비교를 넘어 국가 전략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인도네시아 사례는 KF-21과 KI 대 KIA의 경쟁 구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기술과 산업의 싸움에 정치와 외교가 얹히면서 전투기 개발은 더 이상 공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게 됐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과 튀르키예는 각기 다른 해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앞으로 국제 방산 시장과 지역 안보 구도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면 KF-21과 KIA의 경쟁은 단기적인 성능 비교를 넘어 시간과 일정의 싸움으로 압축된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일정 지연이다.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며 그 압박은 다시 기술적 선택을 왜곡시킨다. 이 악순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 KF-21은 이 점에서 비교적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다. 양산 개시 시점, 초기 전력화 일정, 그리고 단계적 성능 개량 계획까지 모두 구체적인 연도와 분기 단위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일정 관리의 핵심은 시험 데이터의 축적이다. 이미 확보된 비행 기록과 운용 지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내부 무장창과 추가 스텔스 요소가 완성되기 전에도 외부 무장 운용 상태에서의 실전 배치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완벽한 최종형을 기다리기보다 검증된 수준에서 먼저 전력을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는 실전 운용 경험을 조기에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갖는다. 카덴-영호 시간표는 여전히 가변적이다. 국산 엔진 통합, 레이더, 양산, 스텔스 관련 소재와 공정의 안정화가 모두 향후 일정에 묶여있다. 어느 하나라도 지연될 경우 전체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이미 검증된 구간을 지나왔고 어느 쪽이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이 많은가라는 점이다. 국제시장의 시선도 점점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잠재적 구매국들은 더 이상 화려한 목표 성능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실제 비행 데이터, 전력화 일정 준수 여부, 그리고 향후 개량 로드맵의 현실성을 함께 평가한다. KF-21이 공개하는 수치와 일정은
이러한 요구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설득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케아는 아직 가능성과 잠재력을 설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구매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두 전투기의 경쟁은 기술적 우열을 가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는 이미 실험으로 증명된 숫자를 무기로 시장에 나서고 있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완성도를 약속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전략이 더 성공적일지는 단기간에 결론 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과 일정이 앞으로의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KF-21은 짧고 가파른 시험 곡선을 통해 실전 투입 준비 단계에 다가가고 있다. KR는 더 긴 호흡으로 자립과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두 길은 서로 다른 철학을 반영하며 그 결과는 향후 수년간 국제항공 전력 지형을 재편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숫자이며 그 숫자가 언제 하늘에서 증명되느냐가 모든 것을 말해